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 75된 늙은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편하게 차 한 잔 앞에 두고 이야기 나누듯 말씀드리려 합니다. 딱딱한 강의나 훈계가 아닌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딱 75 살아보니 결국 돈이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참 속물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무슨 돈이 전부냐고 생각했습니다. 돈 타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속물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스로의 존엄도 건강도 심지어 마지막 순간의 선택권까지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주변에서 실제로 겪은 일들,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쩌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진솔하게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꼭 돈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돈이 없으면 벌어지는 비참한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편안한 노후 보내시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병원 문턱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제법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아파트 현관에서 경비로 일하시는 박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9,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으시며 주민들을 맞이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더니 부인이 작년부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신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고요. 심지어 집 안에서 걷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보시지 그러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무릎은 잘 고친다던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박 아저씨가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봤죠. 가봤고 말고요.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가봤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받으라는데 한쪽에 300만 원이래요. 양쪽 다 하면 600만 원. 거기에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800만 원은 좋게 넘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평생 모은 돈도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 장만하느라 다 썼는데 그래서 부인은 진통제만 먹고 계신답니다. 아프면 참고 또 참고 부인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부엌에서 밥하는 것도 모든 게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인을 보는 박 아저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픈 데가 있는데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통증을 참으면서 좀 이따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박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그때는 감기 걸려도 그냥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됐잖아요. 배 아파도 소화제 먹으면 나았고 좀 심하면 동네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무릎, 허리, 어깨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전부 수술이나 장기 치료 받으려면 돈이 수백만 원씩 들어요. 실비보험? 그것도 나이 들면서 보험료가 올라서 몇 년 전에 끊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 못 걷으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더 아프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곳까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걷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어깨도 결리고 몸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프면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돈만 있었다면 처음에 제대로 치료받았을 텐데
그랬으면 마누라가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기에 치료했으면 비용도 덜 들었을 텐데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데 치료를 안 하니까 더 큰 돈이 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박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픈 것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아픔을 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동네 슈퍼에서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65 정도 되셨을까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자존심이 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장을 보고 계시는데 카트에 담긴 게 라면 몇 개, 계란 한 판, 김치 한 통이 전부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사시던 분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요새 입맛이 없으세요? 장을 별로 안 보시네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혼자 먹는 거라 대충 때우신다고요. 아들 며느리랑 손주들은 옆 동네에 사는데 요즘 잘 못 본다고 하세요.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요. 명절 때나 뵙죠 뭐. 애들 바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빠요. 일도 해야 하고 애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아드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김 여사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정확히는 자주 만나지 말자고 넌지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갈 때마다 손주들 용돈 줘야 하고 애들 밥 사줘야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나가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밥 한 끼 먹어도 1인당 2만 원씩 하고 손주들 둘인데 용돈도 줘야 하고 거기다 뭐 사달라고 하면 못 사준다고 할 수도 없고 연금 받는 거로는 빠듯해서요. 한 달에 60만 원 받는데 집세 3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거기서 병원비, 약값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더 속상한 건 손주들 생일이나 입학식 같은 날이래요. 다른 할머니들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는데 자기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아예 안 가신다는 겁니다.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김 여사님의 형편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 돈 없어서 선물 못 샀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데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용돈 조금 붙여요. 10,000원, 20,000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들 만날 때 돈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김 여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문이 트이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한테 다 해줬어요.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아들 결혼시킬 때 집도 마련해줬어요. 그때는 내가 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네요. 이제는 내가 자식들한테 손 벌릴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고 명절에 떡값 10만 원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돈이면 나는 한 달을 살 수 있거든요. 가장 슬픈 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만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함께 밥 먹자고 하면 누가 낼까 걱정되고 백화점 같은 데 가자고 하면 뭘 사달라고 할까봐 미리 걱정되고 용돈 달라고 하면 그건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그 마음이요. 며느리가 가끔 전화해요. 어머니,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하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뭐라도 사 들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해요. 며느리가 서운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가면 더 미안하고 초라해지는데 김 여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 떳떳하잖아요. 손주들 용돈도 마음껏 주고 애들 밥도 사주고 명절 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그러면 자식들도 편하게 찾아오고 나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살아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게 부담 주지 않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 이제는 그 자식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실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던 노년입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데도 거리가 생깁니다.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는 일상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자주 가시는 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72인데 아주 활동적이신 분이에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눈빛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반짝반짝 하십니다. 젊을 때 산악회 활동도 하시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대요. 퇴직 전에는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고 산도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로당에만 계세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실 정도로 하루 종일 거기 계십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산악회 친구들은 아직도 등산 다녀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계절마다 다른 산에 올라요. 나도 가고 싶은데 회비가 한 번에 10만 원씩 들어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 포함해서요. 그걸 매달 내기가 버거워서 작년에 나왔어요. 친구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보태줄게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진 동호회도 나오셨대요. 좋은 카메라 있어야 하고 출사 갈 때마다 비용이 들고 사진 현상하고 액자 만드는 것도 돈이고 취미생활이라는 게 다 돈이 드는 거더라고요. 경로당은 공짜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TV도 보고 그냥 여기서 시간 보내죠. 뭐 나쁘지 않아요. 따뜻하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시간을 때우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돈 때문에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나이 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돈 때문에 접어둔 적 있으신가요? 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밥 먹고 잠자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TV에서 여행 프로그램 보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기 가보고 싶은데 그냥 TV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죠. 책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고 사진으로 보는 걸로 만족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은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인생이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퇴직할 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시간이니까 실컷 놀아야지. 못 가본 데도 가보고 못 해본 것도 해보고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버킷리스트도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퇴직하니까 돈이 문제더라고요.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취미생활까지는 못하겠어요. 버킷리스트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어요. 최 할아버지는 요즘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TV 보고 낮잠 자고 그냥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가끔 도서관 가서 책도 보시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60대, 70대면 아직 건강한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이 산에서 찍은 사진 단톡방에 올리면 나는 그냥 좋아요 누르고 끝이에요. 부럽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또 다음에 같이 가자 할까봐. 나는 못 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시간만 축내며 살게 됩니다. 꿈도 목표도 즐거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노년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리입니다. 동네 찜질방에서 만난 이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66, 평생 친구들과 돈독하게 지내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대요. 30년 넘게 그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 아프면 병문안 가고 누가 경사 있으면 축하해주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안 나가신대요. 정확히는 1년 반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나가면 식대에 술값에 2차까지 가면 1인당 5만 원은 들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고깃집 가면 1인당 3만 원, 거기서 소주 몇 병 먹으면 또 1만 원 추가, 2차 가면 또 1만 원 추가. 그리고 친구 중에 생일 있으면 10만 원씩 보태서 선물 사주고, 누가 아프면 문병비 모으고, 누가 경조사 있으면 또 돈 내고. 한 달에 10만 원으로는 안 돼요. 20만 원은 써야 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 줬대요.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나와, 우리가 낼게. 친구끼리 그까짓 밥값 가지고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게 더 싫으셨대요. 그게 뭐 얻어먹는 거잖아요. 신세 지는 거고. 한두 번이야 고맙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친구들한테 매번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신대요. 핑계대고 바쁘다고 하고 약속 잡아도 적당히 피하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계속 연락했대요. 야,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는 연락도 뜸해졌답니다. 친구들 소식은 단톡방에서 봐요. 누가 또 모였네, 여행 갔네, 골프 쳤네. 사진 보면 다들 즐거워 보여요. 나도 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요. 단톡방에서 다음 달에 제주도 가자 하면 나는 그냥 보기만 해요. 참가 버튼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만나본 적? 초대받았는데 돈 걱정 때문에 거절한 적? 이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돈 쓰면서 놀았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 됐지. 3,000원짜리 소주 두어 병에 안주 10,000원어치 시켜서 밤새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형편이 나아지니까 좋은 데 가자고 하고 좋은 술 마시자고 하고 골프 치러 가자고 하고 나만 뒤처진 느낌이에요.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형편없는 것 같고 더 슬픈 건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정말 뜸해진다는 겁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계속 불러주는데 계속 안 나가니까 이제는 아예 안 부르는 거예요. 단톡방에서도 답장을 잘 안 하니까 이제는 중요한 얘기도 나한테는 안 하더랍니다. 작년 내 생일 때 친구들이 깜짝 파티 해준다고 연락 왔어요. 너 그날 시간 비워놔, 우리가 준비할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또 신세 지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밥값 다 낼 거고 선물도 준비했을 텐데 나는 그 친구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갔죠. 그게 참 쓸쓸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날 위해 준비했는데 나는 돈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이 아저씨는 지금 거의 집에만 계신답니다. 가끔 혼자 동네 산책하고 도서관 가고 그게 전부래요. 친구들과는 명절 때나 문자 한 통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물러난 거죠. 돈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평생 쌓은 우정도 무너집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갑자기 닥친 일에 대처할 수 없는 무력함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정할머니 얘기인데요. 이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정할머니는 69이시고 혼자 사세요.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있는데 지방에 살아요. 부산에 직장이 있어서 왕래가 쉽지 않답니다. 작년 여름에 큰일이 났습니다. 장마 때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때 정할머니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대요. 위층 배관이 터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뚝뚝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물이 콸콸 쏟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샜어요. 양동이 받쳐놓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죠. 관리소장이 와서 보더니 위층 배관이 오래돼서 터진 거래요.
그런데 수리하려면 배관 전체를 갈아야 한대요. 비용이 300만 원. 깜짝 놀랐죠. 300만 원이라니. 위층 집주인과 상의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위층에서 150만 원, 정할머니도 150만 원. 그런데 그 돈이 없으셨대요. 연금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한 달에 70만 원 받는데 집세가 40만 원이에요. 남은 30만 원으로 밥 먹고 전기세 내고 전화비 내고 병원 가고 약 사고 그래요. 저축?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죠. 그냥 그달그달 사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겠어요. 결국 아들한테 손 벌렸대요. 전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1시간 동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고 하세요. 아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걸 아니까요.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에, 생활비에. 그런 아들한테 1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전화했을 때 애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해서 사정 얘기했더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가 자기도 대출 있는데 어떻게 돈을 보냈는지 받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돈 들어갈 일 생겼을 때 막막했던 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누구한테 손 벌려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정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예상 못한 일이 자꾸 생겨요. 갑자기 치과 가야 되고, 안경 바꿔야 되고, 집 고쳐야 되고, 가전제품 고장 나고, 작년에는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20만 원. 올해는 보일러가 말썽이에요.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긴 거죠. 젊을 때는 일해서 벌면 됐는데 이제는 벌 수도 없잖아요.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노년에는 버퍼가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갑자기 돈 들어갈 일 생겨도 좀 버티면 돼요. 일해서 벌고 빚 내면 갚을 수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년에는 그게 안 돼요.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더 벌 방법도 없고 빚을 내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요즘도 걱정이에요. 또 뭐가 고장 날까? 또 어디가 아플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돈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TV 보다가도 저건 얼마지? 하고 걱정하고 아프다가도 병원 가면 얼마나 들지? 걱정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정할머니는 요즘 최대한 아끼며 사신답니다. 전기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밥도 최대한 간단히 해 드시고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통장에 쌓아두는 게 목표래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매일 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젊을 때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나이 들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불안하고 더 조심스러워요.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5번째입니다. 돈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두렵고 내일이 걱정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맞이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비 걱정,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답답함, 친구들과 멀어지는 외로움, 갑자기 닥친 일 앞에서의 무력함. 다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분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그럼 낭비를 심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껴 쓰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평생 일해도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구조.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 집 한 채 장만하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는 구조.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정작 아플 때 필요한 치료들은 보험이 안 됩니다. 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복지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노년에는 가난해지는 사회. 자식 잘 키워도 자식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부모. 건강하게 살아도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면 정말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모으세요. 이제 와서 뭘 모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60, 70에 무슨 돈을 모으냐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따로 떼어 놓으세요.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5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게 뭐가 돼요? 하실 수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갑자기 돈 들어갈 일 생겼을 때 300만 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집을 수리해야 할 때 그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이웃 중에 한 분은 65살부터 매달 5만 원씩 모으셨대요. 이제는 큰 돈 못 모으니까 그냥 장례비 정도만 준비하자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3만 원부터 시작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5만 원도 가능하더래요. 지금 70인데 300만 원 모였답니다. 그분은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된대요. 적어도 내가 죽을 때 애들한테 짐 안 될 돈은 있구나 하시면서요. 어떻게 모을까요?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비상금 통장 또는 예비 통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으세요. 그리고 그 통장은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습관처럼 쓰다 보면 이게 모입니다. 둘째,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아끼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을 씁니다. 매일 커피 한 잔 3,000원. 한 달이면 9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8만 원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하루 한 갑이면 4,500원,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그 돈 아껴서 뭐해요? 하실 수 있지만 그 돈이 모이면 됩니다. 커피값 절약하면 한 달에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 담배 끊으면 한 달에 13만 5천 원, 1년이면 162만 원입니다. 둘 다 하면 1년에 270만 원이 모입니다. 제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70에 담배를 끊으셨어요. 이제 돈도 아깝고 건강도 챙겨야 해서 하시면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하지만 참고 또 참으니까 되더래요. 그렇게 아낀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자식들 외식 사주신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가서 고기도 사주고 용돈도 주시고 담배 끊은 게 이래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뭘 아낄 수 있을까요? 외식을 줄이세요. 한 달에 4번 외식하던 걸 2번으로 줄이면 한 번에 만 원씩만 쳐도 한 달에 2만 원, 1년에 24만 원이 아껴집니다. 택시 타던 걸 버스로 바꾸세요. 한 달에 몇 번만 바꿔도 몇만 원씩 아낍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쓰세요. 건강검진, 약, 영양제 이런 건 아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큰 병원비로 돌아옵니다. 아껴야 할 곳과 써야 할 곳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모르면 못 받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냈잖아요.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물어보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집세가 부담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집 수리가 필요하면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70에 동주민센터 갔다가 기초연금 신청하셨대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게 있는 줄. 신청하고 2달 후부터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온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몇 년 동안 못 받은 게 아까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폭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7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비, 청소, 주방 보조, 택배 분류, 주차 관리, 돌봄 서비스. 힘들 수 있지만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하실 수 있지만 집에만 있으면 돈은 계속 나가기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벌면 적어도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68배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돈도 필요하고 해서요.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적응하니까 괜찮더래요. 지금 70둘인데 아직도 일하세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석삼조라고 하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활용하세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근로, 재능 나눔, 시장형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도 적용됩니다. 일을 선택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내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 적당한 강도의 일을 찾으세요. 다섯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돈 얘기 꺼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만큼 있고 이렇게 살 계획이야.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대신 정말 내가 못 움직이게 되거나 큰일이 생기면 그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65세 자식들 모아놓고 말씀하셨대요. 나는 연금이 이만큼 있고 저축이 이만큼 있어. 건강도 괜찮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걱정 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대신 내가 정말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도와줘. 요양원 갈 수도 있고 간병인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의논하자. 자식들이 그 얘기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반대로 자식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요즘 좀 힘들다. 병원비가 좀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자식들도 어른입니다.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도움을 받되 기대지는 마세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화려한 노년, SNS에 올라오는 멋진 여행 사진들,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세요.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안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산책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세요. 병원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배우고 즐기세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무료 강좌 들으러 가고 경로당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세요. 인생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는 맙시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무겁고 우울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죠.
박 아저씨의 부인은 여전히 무릎 통증을 참으며 살고 계십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손주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최 할아버지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아저씨는 여전히 친구들과 멀어진 채 살고 계십니다. 정 할머니는 여전히 다음 달을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방법을 찾으며 외롭지만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박 아저씨는 부인을 위해 매일 아침 무릎 마사지를 해드린답니다. 병원 치료는 못 받아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김 여사님은 손주들 사진을 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매일 보며 그리움을 달래신답니다. 최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아저씨는 혼자 산책하며 사색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정 할머니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안정감을 느끼신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 일해도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구조,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 턱없이 부족한 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더 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3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50만 원, 60만 원은 되어야 기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낮춰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자주 받는 치료들, 무릎 수술, 백내장 수술, 틀니 같은 것들은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제도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조차 못합니다. 서류도 간소화하고 절차도 단순화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르면 못 받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투표할 때 노인 복지 정책을 보고 투표하세요. 지역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으세요. SNS에 글을 올리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드리는 당부.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아직 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30대, 40대, 50대, 아직 노년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고 30대라도 늦지 않았고 40대도 아직 할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더욱 서두르세요. 연금에 가입하세요.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도 하나쯤 들어두세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20년, 30년 후에 큰 돈이 됩니다. 저축도 하세요.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세요. 월급의 10%만이라도 따로 떼어 놓으세요. 보험도 준비하세요. 실비보험은 필수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거나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젊을 때 미리 가입하세요. 암보험, 종신보험도 여유가 되면 가입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의 건강이 미래의 자산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잘 먹고 잘 자세요.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으세요. 작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도 쉽습니다. 부모님을 돌아보세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어떤지 한 번쯤 물어보세요.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보태드리면 부모님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노후 준비를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를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 기억하시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이미 노년인 분들께 이미 60, 70을 넘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모으세요.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습관적으로 사던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그런 거 하나씩 줄여가세요. 복지 혜택을 알아보세요. 내일이라도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시간제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하세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입니다. 자식들과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창피해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식들도 어른입니다.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것, 자식 키운 것, 이 사회에 기여한 것, 그 모든 게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당하세요. 마무리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돈이다. 이 말 이제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젊을 때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속물적이고 세속적이고 천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도, 존엄도, 관계도, 자유도, 마지막 순간의 선택권도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슬픈 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소중히 하고 배우고 즐기세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무력하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존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갑자기 닥친 일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채로, 불완전한 채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박 아저씨도, 김 여사님도, 최 할아버지도, 이 아저씨도, 정 할머니도 모두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딱 한 가지만요.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10,000원을 넣든지 담배 한 갑을 덜 사든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혜택을 물어보든지 자식에게 전화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든지 뭐든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게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매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10,000원씩 모으면 1년에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담배 한 갑씩 줄이면 1년에 160만 원, 10년이면 1,600만 원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옛말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정보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힘도 나누세요. 경로당에 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상담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살아있는 한 늦은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숨 쉬는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분명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 겁니다. 5년 후에는 더 나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뒤돌아보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의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것, 자식 키운 것, 이 사회에 기여한 것, 그 모든 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정겨운 인사 한마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